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MB의 죄악사항을 들춰내자면 진짜 날밤을 패야 될 얘기들이겠는데요. 예. 4대강 사업 보니 공무원들이 대통령 지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할 수 없다.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했네요. 강행했고 그것에 따라서 감사원이 이제 문제 지적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고 또 감사원법상의 한계로 전 대통령이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나 검찰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징계 요구나 검찰 수사 의뢰를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라 이제 초법적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국민 감정상으로는 당연히 더 강하게 추궁했어야 했을 텐데 주어진 법의 한계상의 문제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죄악의 일부분은 드러난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지 또 찾아봐야겠죠. 예. 자, 그래요. 하여간 MB가 이 나쁜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4대강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니 하지 말아도 될 일을 해가지고 우리 4대강의 그 생태를 완전히 파괴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뭔가 남몰래 인마이 포켓 하려던 것이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추정을 낳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심 5, 6m 수준으로 파면 과잉투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거 잘 아시다시피 6m로 파는 게 포크레인으로 팔 수 있는 최대 깊이였던 것 아닙니까? 예. 6m로 팠는지 4m로 팠는지 비 한 번만 내리면 알 수도 없는 상태였고 지금 또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졸업한 상고 출신 인물들이 다 끼어 있는 건설사들이 여기 내려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상당 부분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저희가 짐작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제 국가기관이 어떤 일을 여기서 했던가에 대해서 쭉 살펴본 것이고 당시의 국장들 그러니까 종범이라고 했나요? 종범들은 이미 다 퇴직을 했고 공소시효는 만료가 됐고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은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감사 결과를 존중합니다만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을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상으로 불이익 당하기가 싫으면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거부를 하고 감사원에 신고하도록 해야죠.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나 권력은 일원화가 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딴짓을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3년에 한 번씩 보직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성을 못 쌓아가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한 분야에 오래 놔두면 오래 놔둔 만큼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있는 관계자들과 결탁을 해서 부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3년에 한 번씩 보직도 옮기는 마당인데 이런 식으로 비리가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공무원들은 또 고개를 숙이고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차제에 전문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3년 제한은 좀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든 지시를 받고 움직인 사람이든 불법적인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처벌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그런 전례를 보고 이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감사원에 신고를 하고 내부 감찰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의 사람들끼리 찌르는 쥐새끼 같은 짓이다라는 일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요. 직장 내 온정주의를 극복하고 나쁜 일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점점 더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부엉이 모임이 엄청 뜨거운 얘기로 흘러나오고 있네요. 예,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조직이 있다는 자체를 몰랐고요. 대부분의 관련되어 있는 의원들이 아니라면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불거진 것이 당대표 선거 시절에 불거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들끼리 모임을 가지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하고 이것을 없앨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파벌, 계파라는 게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당 총재, 그땐 당대표도 아니고 총재였죠.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있던 당 총재들은 공천권을 100% 틀어지고 그리고 각종 기업이라든지 뭐 한나라당 차떼기 생각나실 텐데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치 자금, 뭐 20년, 30년 전에 1,000억 원 수준의 정치 자금들을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갈취해서 그 돈을 각각의 의원들에게 나눠줘서 계파를 조성하던 시절에 계파는 없어져야 하는 계파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유한국당이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우로도 좌로도 굉장히 열려있는 상태에서 중도 좌우를 포함하는 정당을 운영하다 보면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경제관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이 반대편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또 다수 존재한단 말입니다. 예,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생각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의원들끼리 모임을 하는 것은 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러한 어떤 특정 집단이 공천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계보원들만 공천을 주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는 이것이 큰 문제로 불거진다고 보는데요. 예, 예,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 공천을 도입해서 대부분의 지역은 당원과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적절한 수준으로 후보를 추려서 저는 그런 식의 후보 선출의 민주주의가 확보된다면 이런 종류의 계파 모임이 꼭 친문 모임이 아니라 무슨 모임이 됐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정서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전 예전에도 더미래 같은 모임들이 초선 의원들 모임이 있었던 전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연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의 모임은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당 권력을 논하는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데서 이 조직들이 어떤 힘을 발휘한다든지 혹은 공천 과정에서 계파만 챙기는 일이 없다면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건 좀 별개의 문제로 바라봐 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여성할당 방침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거 뭐 진보 언론이 크게 쟁점화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에 여성이 출마할 수 있는데 여성이 출마하면 떨어져도 최고위원을 시켜주겠다 이런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8명이 출마를 하도록 돼 있죠. 후보로. 중앙위에서 8명을 컷오프를 하면 8명이서 다투어서 3명을 떨어뜨리고 5명이 붙는 제도인데요. 예전에 조배석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하던 당시에 홀로 유일하게 여성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남성 의원들이 도전을 했는데 지금 민주평화당에 있는 조배석 의원과 같은 의원이 이제 그 당시는 좀 뭐 달랐다고 생각하고 예. 검사 출신으로 정치를 좀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전북 대표로 해서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했던 건데 그 당시에도 똑같이 여성 의원은 무조건 최고위원에 붙여준 조항이 있었는데 마침 이때는 이분은 혼자 출마를 했거든요. 여성으로서는. 그렇게 되니까 전국에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아무도 조배숙 의원에게 투표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아. 여자는 되는 거 아니야? 여자는 뽑혔잖아. 왜 찍어줘야 되나 이렇게 돼서 실제로 꼴등을 해버렸어요. 예, 조배숙 예, 의원이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발휘해 보지 못한 채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 꼴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논리거든요. 딴 후보 측에서 조배숙 의원은 되는 사람인데 왜 조배숙 의원을 찍어주냐. 날 찍어줘라. 나는 니들이 안 찍어주면 당선이 안 된다라는 논리 앞에서 사실은 조배숙 의원을 찍을 이유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었던 것이 뭐 현실적으로 나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만약 어떤 여성 의원이 후보로 출마하면 똑같이 전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물론 투표는 원시적 경선을 합니다만
꼴찌를 할 게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글쎄 뭐 이것은 좀 더 많은 토론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 좀 듣고 해야겠지만 일단 조배수 의원의 경험을 알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여성 정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우리 당에 훌륭한 여성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도 있고 예.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 선거 나가면 전 뛰어볼 만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나와서 붙어야죠. 붙어서 여성 의원이 절반이나 되고 또 여성위원회도 별도로 있고 사실 전국의 전국 조직을 가장 탄탄하게 갖고 있는 것이 여성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 유승희 의원이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던 전례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나오면 붙여준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운동을 해서 5등으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던 전례가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여성 의원들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 신문의 제목처럼 뭐 민주당이 아니라 남주당이냐라고 하지만 할당제가 가지는 할당제 자체로서의 문제점도 좀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얘기죠? 예, 뭐 김무성 의원도 사퇴하라는 건데 지금 김무성 의원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에 김무성 의원만큼 문제를 가진 사람이 김무성 의원 혼자인가요? 이게 지금 비박근혜계 좌장이니까 친박근혜 좌장인 서청원도 나갔으니 당신도 나가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서명을 하신 분들 뭐 몇몇 정종섭 의원, 성일정 의원 뭐 등등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진박 친박 논란 벌어질 때 많이 들었던 이름들 아닙니까? 김규환, 김순례, 성일정, 윤상직, 이종명, 이은건, 정정섭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가 사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서울대 출신의 관료 출신의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진박이니 친박이니 해가면서 진박감별사를 동원해서 최경환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용고 같은 사람이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된 사람들 그럼 초선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인적 청산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정치가 옳았다라고 생각하면 박근혜 정치를 전면에 걸고 본인들의 판단을 받아야죠. 지금 와서 박근혜 지우기에 몰두하면서 비박을 하나 쳐내고 친박을 하나 쳐내는 것으로 인적 청산이 된다라는 발상 자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들으시니 참 안타깝긴 한데요. 저는 이런 상태로는 이 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김무성 의원 잘못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앞길을 정하는 것은 김무성 의원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지만 예. 이게 지금 김무성 의원 하나가 나가면 바뀔 수 있는 문제냐.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김무성이라는 다선 의원 하나를 쳐내는 것으로 되는 것이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떠들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중하게 여론을 듣고 우리 보수 정치를 아끼시는 보수적 인사들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어른들의 말씀 또 자식들의 이야기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잘 모아서 혁신안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조리돌림 한 사람씩 저격해서 쳐내는 것으로는 저는 문제가 해결될지 않을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김무성 의원 어제 보도를 보니까 20대 국회의원 중에 법안 발의를 지난 2년 동안 한 건도 안 한 0건의 기록을 남겼는데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할 바는 하고 그다음에 뭐 정당 정치를 하건 계보 정치를 하건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안 발의 하나만 놓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여튼 기본적인 국회의원의 임무라는 것이 있는데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를 한다든지 뭔가 되게 바쁜 일이 있어서 법안 발의를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제가 최근에는 김무성 의원이 정무적으로 뭔가 크게 액션을 취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타성에 젖어서 법안도 내지 않고 국회 활동을 게을리했다면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뭐 국회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질 문제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의 현재를 있게 만든 책임자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밑에서 박근혜에게 굽신거렸던 재벌에게 굽신거렸던 어쨌든 본인에게 대의 정치라고 해서 보수 세력이 맡겨놓은 정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호의호식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겠죠. 얼마 전에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처럼 국회 돈으로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것이 꿈이다라는 공언을 했다는 정치인조차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사람들은 누군지 색출해서 저는 국회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수를 안 하면 어떻게든 잡아내야죠. 알겠습니다. 자, 김무성 의원 지금 말씀 듣는 중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노순규라는 사람이 2017년 대통령 선거 예측 새누리당의 김무성 당선이라는 책을 냈었네요. 2015년 6월에 나온 책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게 반기를 들고 맞서서 자기 정치를 했다면 아마도 김무성 의원에게 한 번쯤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되게 세게 나오는 척하다 또 주저앉고 나오는 척하다 주저앉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구리길래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박근혜에게 맞서는 세력의 좌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이것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책임도 져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